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부터서 장 막판까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며 플러스 0.30%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반면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장중에 단 한 번의 하락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렇게 종가 직전에 약간의 하락이 발생했지만 전체적으로 코스닥은 이렇게 고가를 유지하며 마무리가 되었고 상승과 하락 종목도 어제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훨씬 더 많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안타깝게도 삼성전자의 주가는 오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주에는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와 7월달 증시 스케줄을 보면서 7월 매매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3시 43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플러스 0.03%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까지만 해도 다우지수는 상승으로 출발을 했으나 장 중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상승폭이 둔화되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이렇게 상승폭의 대부분을 반납하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나스닥은 다우와 달리 장 막판에 상승이 나왔어요. 어제도 또 플러스 0.19% 상승으로 마감이 되면서 나스닥은 또 한번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나스닥의 차트를 분봉으로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장 초반에는 이렇게 급락이 나와서 장중에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었으나 장 막판 30분을 남겨두고 다시 상승 전환된 걸 보실 수 있죠. 자, 어제 이렇게 다우와 나스닥이 동반 상승한 이유는 다름 아닌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세 때문이죠. 자, 어제는 미국의 6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시장 예상 전망치는 118.7이었는데 그보다 더 높은 127.3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통 미국의 경제지표가 좋게 나올 경우에는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하지만 어제 미국의 국채금리는 오히려 마이너스 1%대 하락이 나왔고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국제유가 WTI 유가 같은 경우에는 어제 72불이었는데 지금은 73불까지 소폭 상승이 나왔으며 보통 미국의 경제지표가 잘 나오면은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달러 환율도 상승이 나오는데 어제는 그다지 큰 변화는 없었어요. 자, 그리고 어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언택트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어제 플러스 0.12%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어제 플러스 1.15%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제 애플이 상승하니까 애플 관련주인 BH 같은 경우에는 오늘 플러스 5.90%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인터플렉스 역시 애플이 상승하면서 오늘 플러스 2.54%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죠. 그래서 현재 아이폰 관련주라던가 혹은 폴더블 폰 관련주, 갤럭시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매매해볼 만한 종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드린 BH라던가 인터플렉스도 있지만 KH바텍이라던가 이런 종목도 움직임은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주면 여러분 한 달 정도 조정을 주거나 2주 정도 조정을 줄 때가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보통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여기서 들어가면 정말 지옥 같을 거예요. 왜냐면은 익절 구간을 주지 않고 계속 내 평단가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런 구간에서 매수 매도를 반복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아침에 무조건 1.3% 이상은 수익권을 주기 때문에
의외로 횡보하는 종목도 잘만 먹으면은 큰 수익을 챙길 수가 있죠. 물론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이라던가 기관들은 단타치고 잠깐 들어왔다 잠깐 빠집니다. 여기 보셔도 외국인이 이렇게 순매수를 했지만 일주일에 걸쳐서 나눠서 전부 다 매도하고 나갔죠. 그리고 KH바텍의 특징은 뭐다? 9시 반 이내에 매도를 해야 돼요. 아침에 잠깐 반짝 쏘고 거기가 최고점입니다. 그리고 횡보하고 종가는 그냥 하락 내지 시초가 이탈. 오늘 같은 경우에도 KH바텍은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도 보시면은 시초가에서 이렇게 두 틱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실 수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종가가 음봉으로 마감이 되는데 여기 위에 꼭대기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진짜 미쳐버립니다. 아침에 시초가라던가 혹은 장중 매매가 위험한 게 이런 거예요. 장 초반부터서 무턱대고 매수를 해버리면은 장 막판까지 계속 끌려만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영상과 지난 영상에서도 종목들의 특징을 적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렸죠. 어제도 말씀드린 해성DS,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해성그룹들이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전혀 상관없이 혼자 잘 움직이고 아침 10시 이내에 한 번 슈팅을 주고 1시 때 슈팅 주고 2시 때 한 번 슈팅을 준다. 자, 오늘 해성DS 같은 경우에는 종가가 이렇게 마이너스 0.4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오늘 아침에는 9시 15분대 52주 신고가를 찍고 밑에서도 이렇게 잠깐 반등이 나와서 먹을 구간은 두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KH바텍도 그렇고 해성DS도 그렇고 절대 고점에서 사면은 탈출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날 기도해야 됩니다. 제발 상승이 나오도록. 하지만 아까 KH바텍처럼 고점이 아닌 저점에서 매수를 할 경우에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매수 매도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해성DS 말고 해성옵틱스가 장중에 크게 상승이 나왔었죠. 장중에는 플러스 21.65%까지 상승이 나왔으나 종가는 6.32%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고점에서 잘못 추격 매수를 했다? 그럴 경우에는 마이너스 15% 이상 손실을 봤죠. 자,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요렇게 보시면은 계속 횡보 중인데 요런 자리 55,000원 요런 자리에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요 전법으로만 나가야 돼요. 요 전법.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자리에서 자기가 매수하려는데 타점을 놓쳤어. 그런데 갑자기 요런 자리 오니까 돌파 매매. 여기 신고가를 터치하면서 돌파하겠구나 생각하고 요런 꼭대기에서 들어가신 분들이 꼭 있습니다. 특히 지수가 좋을 때는 돌파 매매가 잘 통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들어가거나 혹은 이런 VI 구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터치를 하거나 혹은 여기를 잠깐 뚫어요. 그런 다음에 밑으로 하방 VI가 나오죠. 어제 이 영상에서는 줌인터넷 보여드렸었잖아요. 상방 VI 찍자마자 이렇게 바로 하방 VI를 찍어버리면서 나락으로 가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 잘 보세요. 지난번 고점이 8,770원이잖아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8,770원 터치하자마자 바로 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과 타협을 해야 돼요. 내가 이런데 저점에서 잡는다고 하면은 여기 고점까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던지거나 혹은 종가 직전에 던져서 어떻게든 다음 날에도 밑에 들어갈 수 있는 포지션을 잡아야지 괜히 이거를 여기서 여기까지 끌고 가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이렇게 쑥 빠져버려가지고 줬던 수익도 못 챙기고 차라리 여기서 샀다가 다시 팔았으면 얼마였을까?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 생각밖에. 그래도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는 상승과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자, 비상교육 같은 경우에 보세요. 어제 24.28%가 올랐다가 종가가 얼마입니까? 플러스 0.82%입니다. 플러스 0.82%. 만약에 본인이 이런 부분에서 샀는데 이거를 스윙으로 가져가려고 했어. 그리고 갑자기 주가가 하락하는데 이거는 쫄보들 심장 약한 개미 떨국이다. 나는 강성주주니까 버텨야지. 버텼다가 손절가 터치해서 손절하거나 혹은 그 다음날 익절가 혹은 번절가 나와서 오늘 같은 날 바로 탈출하신 분들이 대다수죠. 여러분 지금 증시 자금들을 보세요. 외국인이라던가 기관들이 12시가 돼가는데도 1,000억, 2,000억, 3,000억 이렇게 매수 매도를 안 하고 소량으로만 매수 매도를 하기 때문에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화끈한 게 별로 없죠. 호텔신라 분봉을 보시면 움직임이 거의 없다시피 제자리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반면 코스닥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잠깐만 들어옵니다. 단 1분. 위즈코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시면은 순간적으로 갑자기 7%대 상승이 나왔지만 이거는 여러분 3분봉도 아니라 1분봉입니다. 정확히 위에 한번 터치만 하고 바로 이렇게 쑥 빠졌습니다. 거래 대금이라던가 거래량을 보셔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1월달이라던가 2월달 이럴 때 거래량과 현재 거래량을 비교해 보세요. 그냥 반토막 났습니다. 반토막. 여기 거래량과 여기 거래량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코스피와 코스닥의 거래량과 거래 대금은 많이 줄어든 반면에 신용잔고는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오늘 기사를 보시면은 영혼까지 끌어모은 B2 24조 원을 돌파했다. 자,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신용 잔고를 총 합쳐보니까 23조 8,494억 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어제 기사기 때문에 오늘은 당연히 24조 원을 돌파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신용으로 매매를 하시려면은 종가 때 들어가세요. 이런 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금으로 들어갔으면 꼭대기에서 물렸어도 버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구조대가 올지 안 올지 물 떠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신용으로 매수를 하셨으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반대 매매 문자가 날라오고 어쩔 수 없이 던져버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물론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좀 이따가 계좌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신용 때문에 오늘 어쩔 수 없이 큰 손절이 나갔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좋을 때는 저는 이상하게 손실이 나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내려갈 때는 항상 큰 수익이 나는 게 제 특징 중 하나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일부러 손실이 안 나도록 정말 주의하고 정말 열심히 매매를 했고 종가 베팅 위주로만 매매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증권사에서 전화가 와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제가 지금 손절을 했습니다.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4시 40분에 유한타증권에서 전화가 와서 오늘 아주 큰 손실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오늘 큰 손실을 보고 손절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영상 뒷부분에 설명을 해드리고, 자, 여러분 종가 베팅을 해도 이렇게 S&P 500이라던가 나스닥 야간 선물이 하락 중이고 세계 증시가 이렇게 하락 중인 걸 보면은 종가 베팅을 안 하는 게 최선이에요. 왜냐하면은 종가 베팅이라던가 상따, 상한가 따라잡기는 아침에 시가 갭을 먹기 위한 매매지 아침부터서 마이너스로 출발해서 손실을 보면서 시작할 거면은 애초에 종가 베팅을 안 하는 게 최선이죠. 자, 이번 주 금요일 종가 베팅하기 정말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은 7월 5일이 미국의 독립기념일로 휴장이에요. 자, 그런데 7월 5일이 무슨 요일이다? 월요일이죠. 만약에 금요일날 종가 베팅을 풀로 때려도 월요일날 미국 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적고 또 월요일날 장이 열렸어도 미국 증시가 안 열리기 때문에 장중 매매하기도 상당히 편해요. 자, 그리고 꿀팁. 이번에 오펙 플러스 회의가 7월 1일날 열립니다. 그렇다면은 국제 유가가 또 요동을 치겠죠. 물론 내일이기 때문에 이미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오펙 회의에서 유가를 감산한다, 이 뉴스가 나오는 순간 유가는 급등하겠고 중앙에너비스를 비롯한 S-오일, SK이노베이션 이런 주식들은 당연히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잠깐 상승했다가 이렇게 종가는 마이너스 1.41%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 중앙에너비스가 상승이 나왔을 때 이때는 국제유가가 74불이었습니다. 그 뜻은 지금은 국제유가가 75불은 최소한 돌파해야지 아침에 시가 갭이 뜨겠죠. 자, 이번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는 감산을 하기보다는 증산을 안 해도 감산을 완화할 것이다, 이러한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국제유가가 오르는 게 조금 이상하거든요. 분명히 오늘 장중에는 국제유가가 마이너스로 출발을 했고 계속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후 6시죠. 시간의 단일가가 끝날 때도 국제유가는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감산이 완화되면은 국제유가는 당연히 내릴 테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유가 관련주 손대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6시 시간의 단일가가 끝나자마자 국제유가가 갑자기 1%대 떡상.
중앙에너비스의 시간의 단일가를 보시면은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중앙에너비스는 하락이 나왔죠. 만약에 국제유가가 1%대 떡상 중이었다? 그럼 시간의 단일가 붙어서 갭이 떴을 텐데 어떻게 우리 시간의 단일가가 끝나자마자 귀신같이 저렇게 WTI 유가가 상승이 나올까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국제유가가 또 오르고 있다? 그리고 또 뉴스를 봤는데 국제유가가 오히려 상승할 것 같다? 그렇다면 조심스럽게 유가 관련주를 충분히 매수해볼 만 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7월 7일 칠석이죠.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 이날 삼성전자의 잠정치 실적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자,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11조입니다. 1분기부터 4분기를 다 합치면은 최대 50조 원 이상 나올 것이라는 애널리스트의 레포트도 나오고 있으며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개선은 반도체가 줄을 잃었다고 보고 있고 가전이라던가 TV 같은 경우에는 성장 둔화가 간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3분기와 4분기에 새로운 수익 모델이 필요하다. 이러한 레포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갤럭시 21이 지금 국내 시장에서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라서가 아니라 안드로이드 폰 중에서는 가장 쓸만한 게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이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는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21이라던가 갤럭시 20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문제가 조금 많은 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물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느끼지만 갤럭시 20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의 기능을 최대한 끌어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써보니까 카메라가 초점도 제대로 못 잡고 인터넷 방송이라던가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도 갤럭시 20로는 동영상이라던가 사진 촬영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반대로 이번에 나온 갤럭시 21 같은 경우에는 발열 문제가 심각해서 게임과 어플리케이션을 가동할 때 발열 문제로 소프트웨어가 중단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나왔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신형 갤럭시에는 휴대폰 속에 냉각 팬을 넣는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휴대폰에 냉각 팬을 넣는 거는 정말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소음이 어느 정도 발생하지 않을까요? 자, 이거는 예상도이긴 하지만 신형 갤럭시에는 이렇게 휴대폰 속에 쿨러가 들어가고 카메라 기능도 강화가 되면서 광학줌까지 넣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특히 이번 신형 갤럭시의 카메라 렌즈는 올림푸스에서 만든 걸 채택해서 넣을 예정이라고 하고 신형 갤럭시의 출시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미정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되면 삼성전자는 실적 호조로 주가가 상승이 나올까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된 다음에 요렇게 주가가 잠깐 상승이 나왔는데 이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지금은 공매도가 안 되지만 5월 달부터서는 공매도가 된다. 그래서 주가를 잠깐 띄워놓은 다음에 나라면 위에서 공매도로 찍어 누르겠다. 그리고 정말로 공매도가 제기된 다음에 삼성전자는 8만 전자가 아니라 다시 7만 전자로 복귀가 되고 말았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를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했는데 실적 발표 전에 다시 한번 8만원대를 밑으로 깨버린 다음에 실적 발표할 때 다시 8만원대 위로 살짝 상승시킨 다음에 그 다음날에 또 겁주고 위로 한번 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매일 공매도가 쳐져 있고 또 공매도 수량도 장난이 아니죠. 물론 삼성전자의 공매도 잔고라던가 대차 거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줄어든 모습을 보이지만 이걸로는 공매도라던가 혹은 대차가 많이 줄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솔직히 힘들죠.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을 너무 많이 흔들어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5월 13일부터서 이렇게 한 달 가까이 상승이 나왔는데 상승폭도 상당히 크지 않고 빠졌다가 상승시켰다가 빠졌다가 상승시켰다가 빠졌다가 상승시켰다가 지루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상승폭의 반 정도를 하루 이틀 만에 다시 뺐다가 또 다시 하락했던 하락분을 이렇게 되돌림하면서 상승을 시켜주는 날도 있었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실적 발표날 추격 매수는 정말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두 번째로 많이 산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였죠. 1위는 어제와 똑같습니다. 하이브예요. 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어제 들어왔는데, 이거는 여러분 블록딜이라고 어제 영상을 통해서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블록딜이 만약에 발생되면은 지수 전체의 순매수 금액도 달라집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외국인은 5,500억 원가량 코스피에서 순매도를 했죠. 그래서 어제 영상 시작할 때는 외국인과 기관이 분명히 1조 2천억 순매도였는데 왜 도대체 외국인이 다시 매수로 잡혔냐, 이걸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어제 영상 댓글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이 오늘 코스피를 분명히 매도했는데 또 순매수로 잡혀있죠. 이틀 동안 외국인은 순매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빨갛게 순매수로 잡혀있는 거는 블록딜이고, 네이버에서 기사를 검색해 보셔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외국인이랑 기관이 이렇게 순매도를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죠. 자, 오늘은 여러분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매매하셨나요? 오늘은 대체적으로 장이 좋았고, 어제 윤석열 씨가 대선 출마를 발표한다고 윤석열 씨 테마주를 사신 분들은 정말 오늘도 지옥을 맛봤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씨 테마주가 아침부터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고, 윤석열 씨 테마주들은 이렇게 종가도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은 아침부터서 윤석열 씨 테마주 대부분은 하방 VI를 찍고 반등도 안 나왔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재명 씨 테마주, 이스타 꼬약기, 이렇게 정치 테마주 전체가 같이 내렸습니다. 자, 이건 너무너무나도 당연하죠. 왜냐? 내일은 이재명 씨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거고, 어제처럼 분명히 이재명 씨 테마주들은 급락이 나올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카스라던가 CS, 정치 테마주 중에서 인맥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부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카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하락을 했지만 오늘도 마이너스 7.2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자,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갔던 이재명 씨 테마주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플러스 20.76%까지 상승이 나왔어요. 하지만 종가가 마이너스 1.30%. 와, 이거 위에서 잘못 잡았으면 하루 만에 마이너스 22%입니다. 진짜 아침에 잠깐 이렇게 뿅 띄운 다음에 바로 이렇게 빼버리는데, 이건 윤석열 씨 정책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비기명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한가를 갔지만 오늘 보시면은 17.80%까지 상승을 시켰죠. 그리고 종가는 빵프로. 에코플라스틱이랑 데칼코만입니다. 둘이 상승한 시간도 비슷하고 하락할 때도 비슷해요. 물론 아이비기명은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분명히 갭 상승으로는 출발하겠죠. 반면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마이너스 0.48% 하락으로 마감되었고, 외국인이랑 기관의 동반 양 매도가 발생했죠. 자, 그런데 오늘 윤석열 씨 테마주 중에서 급락이 나왔다가 상승 반전이 나온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 종목이 뭘까요? 어제 이 영상을 보신 분들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바로 위즈코프입니다. 위즈코프 같은 경우엔 내일 무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권리락이 발생이 돼요. 자, 보통 무상증자를 하면은 권리락이 발생이 되고, 권리락이 발생되기 하루 전과 권리락이 발생되는 날은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오늘 위즈코프를 보세요. 마이너스 6.32%까지 하락을 했다가 플러스 7.15% 상승이 나왔어요. 밑에서 잡았으면은 오늘 하루 만에 13%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말은 쉽죠. 실제로는 너무 매매하기가 힘들어요. 오늘 아침부터서 웅진과 애니능률, 덕성, 이런 윤석열 테마주들이 전부 다 급락이 나오고 하방 VI도 찍었던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윤석열 씨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씨의 전 대변인이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러한 뉴스 때문에 아침부터서 투심이 매우 안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위즈코프를 분봉으로 보세요. 죽을 때까지 빠집니다. 이거를 견디려면 1시간 반 동안 두려움과 싸워야 돼요.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다시 되돌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전형적인 계단식 하락, 완전히 쓰레기 같은 모션이 나오면서
오늘 정말 별로였는데 제가 직접 이 종목을 한번 매매해봤습니다. 이 부근에서 매수를 했으나 제가 원하는 시나리오는 여기서 V자 반등이 나오면서 양봉 전환을 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양봉 전환은커녕 그냥 밑으로 꼬그라 내려가길래 바로 손절 때렸죠. 근데 이거는 그렇게 큰 돈을 안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손절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손절하고 1시간 뒤에 갑자기 급등이 나오면서 양봉 전환이 되더군요. 와, 여러분들께 그냥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직접 보여주고 싶었어요. 무상증자하고 권리락 있는 종목은 이렇게 지수가 내리거나 혹은 테마주들이 다 내려도 대장주처럼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를. 근데 여기서 제가 손절한 거는 소액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어디다? 여기입니다. 제가 권리락 전에 매수를 하면은 권리락 날 크게 상승하는 거를 여러분들께 보여주려고 직접 신용과 미수를 풀로 때려가지고 위즈코프를 종가 부근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매수하기 전에 증권사에다 전화를 해봤거든요. 자, 제가 무서웠던 게 뭐냐면은 만약에 제가 무상증자에 들어가는 종목을 신용으로 샀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다음날 마이너스 33% 하락으로 출발하겠죠. 그럴 경우에는 내가 1,000만 원을 들고 있으면은 마이너스 330만 원이 깎인 상황일 텐데 이렇게 되면은 반대 매매가 발생할까 안 할까 궁금해서 증권사에다 직접 전화를 해보니까 권리락 담보금이라고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된대요. 어차피 무증도 그대로 받을 수 있고 고객님이 걱정하실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안심하고 제가 그냥 매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 영상을 편집하고 있는 이 순간 갑자기 유안타증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띠리링 띠리링. 예, 여보세요? 아, 고객님 혹시 아까 말씀하신 무상증자 종목 설마 신주 인수권을 받기 전에 매도하실 거 아니죠? 아니, 저는 당연히 내일 매도할 거죠. 왜냐? 내일 분명히 갭이 뜨면은 그 갭만 먹고 나가려고. 그래서 상담원에게 저 내일 바로 팔 겁니다. 갭 뜨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만약에 그 종목을 매도할 경우에는 신주 인수권이 아직 발행이 안 됐기 때문에 담보금이 부족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에 담보금을 추가로 입금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미쳐버리겠더군요. 그래서 상담원이 오늘 주식을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장이 다 끝났는데. 오늘 매도를 안 하고 그냥 보유하고 내일 주식을 팔 경우에는 담보금을 추가로 입금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제가 시간의 단일가에서 어쩔 수 없이 위즈코프를 매도하고 말았어요. 손실금이 얼마다? 마이너스 75만원 손실이 나버렸습니다. 아니, 이게 시간의 단일가에서 마이너스 1.29% 이렇게 하락이 나와버려서 내가 샀던 가격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에 팔았어야 됐고 손실 역시 더 커졌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월말인데 막판에 저렇게 세게 때려 맞아서 멘탈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간 상황이에요. 물론 이건 있습니다. 아직 종가 베팅을 해놓은 종목이 한 종목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로 내일 상쇄시킬 생각이긴 합니다. 와, 주식이 여러분 정말 힘든 게 위즈코프도 분명히 상승할 건 알았어. 하지만 직접 들어가니까 쫄리니까 어떻게 돼요? 손절하게 되고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영상에서 설명해드렸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날이죠. 아프리카 TV 코인 게이트 사건이 열리면서 장중에 하방 VI에 직행을 했고 마이너스 5.10% 급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되돌림이 나오면서 52주 신고가를 갖고 종가는 플러스 5.78%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6월 28일에도 공매도 과열 종목에 지정이 되었고 6월 23일에도 공매도 과열 종목에 지정이 되었고 6월 9일에도 공매도 과열 종목에 지정이 되었고 공매도가 너무 많이 쌓여 있으니까 무서워서 도저히 못 들어가겠더군요. 물론 저는 이날 종가 베팅을 해서 여기서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요즘은 말이죠. 정말 겁을 많이 준 다음에 급등을 시킵니다. 자, 아시아경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6월 28일 날 이렇게 음봉이 나왔는데 보시면은 플러스 18%까지 올렸다가 종가가 플러스 5%면은 위에서 잘못 잡았으면은 마이너스 13%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29.85% 상한가를 터치했다가 바로 빼버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로 갔다가 다시 올리고 내일 보시면은 덕신 하우징이라던가 이렇게
장대 양봉이 서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일 분명히 시간 외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개파락으로 시작을 할 거고, 고점을 가기보다는 밑으로 또 빠질 거예요. 이게 오늘 급등으로 마감된 종목은 시간의 단일가 붙어서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그 다음날 시초가 붙어서 개파락으로 출발하고 무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종가 베팅 하실 때 저렇게 양봉 종목 말고 음봉에서 매매할 만한 종목을 찾으셔서 매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이미 기간 조정이 나온 종목도 상당히 많고, 오늘 빠졌으니까 내일 오를 가능성의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재명 씨의 대선 출마 선언을 조심하세요. 윤석열 씨의 대권 도전 기자회견이 있었을 때도 그랬지만, 내일은 이재명 씨 관련주들이 또 한번 흔들면서 지수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아침에 이재명 씨 관련주 급등 나온다? 그 종목에 들어간 순간 바로 급락이 나오면서 계좌에 어마어마한 손실이 생길 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자, 두 번째,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입니다. 삼성전자가 7월 7일 날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자, 지금은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를 연일 양매도하고 있지만, 실적이 발표된다면은 양매수 전환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의 상승은 그렇게 길진 않을 거예요. 왜냐? 공매도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전을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수익률을 그렇게 높게 잡으시면 안 됩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 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인치훈님, 스마일님 후원 1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